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대학교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방에 있는 터라 주변에 산이 많습니다. 근데 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낮고 언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높은 그런 애매한 산들입니다. 그런 산 속에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미 유명했던 폐가라서 선배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폐가에 대해서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와 친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는 그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선배들이 혹시라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너네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생길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남자 동기를 한 명 더 꼬셔서 같이 가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남자 동기들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해서 둘이서 폐가로 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었는지 궁금하네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폐가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사실 면허 딴 지 2달밖에 안 된 친구의 운전 실력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여튼 언덕을 조금 오르다 보니까 바로 폐가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죠. 방도 없고 낡은 마루만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는 저희가 준비해놨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방에 거미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왔다 가는 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집이 넓기는 했는데 가구도 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허무한 마음에 친구랑 몇 마디 나누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도 불지 않는 그 내부에서 촛불이 확 꺼졌습니다. 갑자기 놀란 마음에 1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구석에서 부스럭부스럭거리는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랑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걸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희는 너무 깜짝 놀라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쌀단지 같은 걸 막 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으악!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거의 구르는 것처럼 산에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 순간 그 여자가 저희를 째려봤기 때문이죠. 저희는 그대로 차로 직행해 기숙사에 냅다 뛰어들어갔습니다. 너무 뛴 데다가 막 놀랐기 때문일까요? 저희는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옆에서 단지 안에 있는 쌀을 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쉬는 숨소리가 바로 귓가로 들려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지만 그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서 용기를 내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 괴롭히던 그 소리 또한 나지 않았습니다. 전 혹시나 해서 아까 같이 갔었던 그 친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바로 맞은편이라 문을 열면서 나오는데 그 친구가 울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천장에 붙어 있었어. 그런데 눈이 없었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내 볼에 닿는 느낌이 너무 찝찝해. 나한테 점점 다가오면서 손을 뻗는데 손톱도 하나도 없었고 손도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 사이로 뼈까지 보이더라. 너무 무서워. 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괜히 갔나 봐. 이런 친구의 말을 듣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도에서 저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랑 친하게 지내던 다른 친구 하나가 방에서 나오는데 저희를 보고 하얗게 질리며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그 친구의 살기 어린 그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쉿! 아무 말도 하지 마.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는 갑자기 저희 둘의 손을 막 잡아 끌고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 왜 그래? 하고 물었는데 그 친구는 저희를 확 돌아보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네들 어디서 그런 걸 달고 왔어? 저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친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데 친구가 저희 팔목을 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팔목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고 있었지만 저희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친구가 잡고 있는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도착한 곳은 한 점집이었습니다.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 젊은 여자분이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나오자마자 저희를 엄청 째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참 동안 어떤 의식 같은 걸 했습니다. 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정도 굿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저희 입에 쌀을 2움큼 정도 먹이고 손톱이랑 조금 잘라서 같이 태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보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데려갔던 그 친구는 이제 괜찮다며 푹 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좀 아찔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냐고 그렇게 물어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물어봤지만 친구가 해준 말은 딱 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쌀 먹는 귀신들은 잘 먹을 수 있게 절대 방해하지 마.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워낙 잘 웃고 착하고 밝은 친구라서 그때 친구가 지었던 그 질린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울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는 직업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8기 학생까지 재학 중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많은 괴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괴담 한 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괴담은 몇 기수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 5층 501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신설이 되고 1기 선배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여름방학을 끝마친 날이었습니다. 1기생 선배가 사감실에 열쇠를 가지러 갔는데 열쇠가 없어서 다른 룸메이트가 먼저 들어갔나 보다 싶어서 501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있어서 501호 안으로 들어갔는데 2층 침대 위에 친구가 자고 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2층 침대 위에 팔과 다리가 빠져나와 있는데 머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자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배가 책상에 짐을 풀면서 보니까 친구가 자는 사람치고는 너무 심하게 뒤척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날 놀리려고 자는 척 하나 보다 싶어서 무시로 일관했는데 자세히 보니 팔은 하나인데 다리가 3개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실루엣이나 그 크기는 사람 한 명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 기괴한 팔과 다리가 계속 뒤적거리는 것을 보던 선배는 바로 방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당장 기숙사 통로로 향했는데 통로에서 501호 창문을 바라보자 친구가 자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 방 안에서 보았던 팔과 다리는 전혀 이불 밖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몇 분 동안 멍하니 서 있던 선배는 용기를 내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방 안에는 사람이 자다가 이불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이불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501호에 대한 괴담 이야기는 기수를 타고 쭉 이어졌습니다. 기숙사에서는 가위를 눌리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특히 501호 학생들이 가장 심하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층 침대 위층, 에어컨 밑에 자리가 가장 심했는데 초창기 선배님께서는 결국 가위에 시달리다가 참지 못하고 부모님을 통해 무당을 불러 부적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가위에 눌리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가끔 한 번씩 밤에 부적을 누군가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기 선배님들이 졸업을 하시고 그 뒤로 4기 선배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부적이 보기 흉했는지 4기 선배님께서 그 부적을 떼어냈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 부적을 떼어내고 며칠 뒤에 4기 선배님께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5기 선배님이 들어왔는데 그 선배님의 어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기숙사를 한번 둘러보시려고 5층 선배님의 기숙사로 같이 향하던 도중에 선배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501호 앞에 잠시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것이 의아하게 느껴진 선배님께서 "엄마 왜 그래?"
하고 묻자 그 어머니께서 혹시 이 방에 부적 같은 거 붙였었다니? 아니면 뭐 들은 이야기 같은 거 없어?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어머니께서 어느 한 여자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 안으로 후다닥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각 기숙사 방마다 뭐 쓸데없는 귀신 이야기가 많지만 501호에 나타나는 귀신은 딱 하나. 그 여자아이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이건 부적을 붙인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배님이 주무시던 도중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얼떨결에 잠에서 깼는데 어느 한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본 선배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원피스나 소복 같은 것들을 뭐 입었다고 하는데 이 선배님께서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선배님은 눈이 마주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꿈이거나 환각이겠지 싶어서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1층 침대에서 자던 친구가 막 소란스럽게 떠드는 게 이상해서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떠드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간밤에 귀신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 귀신이냐고 묻자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2층 침대에서부터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딱 요 정도이지만 501호는 실제로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방이 잠깐 폐쇄된 적도 있었고요. 참고로 저희 학교는 전교생 모두가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인지 귀신을 안 보고 졸업하는 학생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고시원에 살 때 이야기예요.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못 견뎌서 나왔죠. 그때 당시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독립을 하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장 저렴한 방을 찾던 중에 저희 대학교 앞에 있던 한 허름한 고시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층 가장 끝방으로 유난히 차가워 보였던 그 방은 고시원치고는 넓은 방이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부풀어 있던 제 마음을 흔들고 말았죠. 그렇게 고시원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처음 지내는 혼자만의 밤이었어요. 누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술김에 잘못 들었나? 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는데 한 10분 정도 지난 뒤에 누가 또 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장난치나 싶어서 얼른 나가봤는데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저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에이, 어제 술 먹었구만. 잘못 들은 거겠지. 여기에 장난칠 사람 없어. 그런데 고시원 주인은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뭐 조금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밤이 찾아왔죠. 그런데 또 누군가가 문을 똑똑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장난칠 때 반응해주면 재밌어서 더 장난치고 싶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분마다 한 번씩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열이 받은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그 똑똑 소리가 나자마자 문을 벌컥 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귀찮은 듯 보였지만 흔쾌히 부탁에 응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CCTV 화면엔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저 저 혼자서 문을 열었다가 닫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찍히긴 했는데 이건 이야기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전 같은 과인 한 친구에게 그 며칠간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귀신인 것 같다고요. 네가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둘 중 하나지. 네가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귀신이거나. 이어서 그 친구는 자기가 평소에 자주 귀신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장난치지 말라 이러면서 넘겼지만 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딱 하룻밤만 같이 있어 달라고요. 네 생각에는 그게 뭔지 딱 한 번만 봐달라고요. 친구는 계속 거부했지만 진짜 애절한 저의 그 요청에 하룻밤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조금 넓어 보였던 그 고시원 방이 남자 2명이 누우니까 아주 꽉 차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랑 잠에 들려는 바로 그 찰나에 그 소리를 둘이 동시에 듣고 살짝 긴장을 했어요. 이윽고 제가 나가보려고 하니까 친구가 저를 붙잡더니 문을 향해 말하더라고요. 거기 밖에 사람 있어요? 그 순간 친구가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죠. 문을 닫자마자 제 친구는 마치 지나가는 말로 야, 이거 진짜 귀신 맞는 것 같은데? 이러자 맞장구를 치듯 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역시나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표정이었지만 갑자기 밖에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밖에 너 뭐야?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여자야? 여자면 한 번, 남자면 2번 두드려봐. 이번엔 노크 소리가 없었어요. 오직 저와 친구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리고 친구는 의미심장하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문 밖에 지금 혹시 여러 명이야? 그 이후 저는 그곳에서 짐을 정리하곤 얼른 다시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그 고시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 말론 아마 주변에 떠돌던 귀신들이 그곳의 기운 때문에 막 몰려들었거나 아니면 과거에 어떤 사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네요. 그리고 제가 CCTV를 확인하던 날 그 CCTV 화면을 빠르게 감던 도중 제가 되게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혼자 문을 여닫기 전으로 다른 호실 사람들도 문을 열어보고 밖을 확인하던 장면이었어요. 아무튼 그때 기억은 가끔 제 꿈에도 악몽으로 나오곤 합니다. 문 밖에 지금 혹시 여러 명이야? 이것들 봐. 제법 힘든.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농지에 해만 떨어져도 집 주변이 온통 깜깜합니다.
게다가 다른 집은 노인분들만 사시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은 저희 집밖에 없었죠. 그만큼 저희 마을엔 노인분들만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마을은 아직도 전통 행사와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답니다. 설이면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윷놀이를 한다던가 추석에 쥐불놀이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리고 이런 행사 중에서 특이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3년에 한 번씩 무당을 불러 마을에 굿을 합니다. 그렇게 무당이 굿을 끝내고 나면 마을을 돌면서 시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을 골라 운세를 봐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행사 중엔 가끔 신기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엔 제가 들었던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당시 마을에 거지 아저씨가 살았어요.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을 사람이긴 했지만 가족들이 죽고 떠나면서 바보가 되었다는 소문이었죠. 분명 과거에는 평범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의 고등학교 후배였대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거지인 이유는 항상 삽살개 같은 풍성한 털을 가진 모피코트를 입고 검은 봉지를 들고 다니며 이 집 저 집을 구걸을 합니다. 구걸이 변변찮을 경우에는 막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거나 남의 집 장독대에 고추장을 몰래 훔쳐가기도 하고 정말 민폐남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사건은 이 아저씨의 실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거지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걱정도 신경도 쓰지 않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뒷집에 사는 할머니가 이 아저씨가 생각나서 간만에 먹을 걸 싸들고 그 아저씨의 집으로 찾아갔더랍니다. 참고로 그 아저씨는 무슨 낡아빠진 폐가 같은 데서 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저씨가 다녔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아서 그냥 놔두면 알아서 먹겠지 하고 먹을 것만 두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아저씨가 다른 마을을 헤매다 사고를 당했나 싶어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죠. 이후 그 아저씨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마을에 큰 사건이 있었기에 그 흉을 풀고자 갓 신내림을 받은 따끈따끈한 무당을 데려왔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평소처럼 굿을 하고 마을을 시찰했어요. 원래부터 하던 것이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당이 가는 뒤를 졸졸 따라갔더랬죠. 그런데 이 무당은 이상하게도 평소에 다른 무당이 가지 않던 구석진 길로 슬슬 가더랍니다. 분명 그곳은 아무런 집도 없고 군부대 담장을 따라 작은 샛길만 끊임없이 이어진 곳이었죠. 신기한 점은 기존 모든 무당들이 사람이 있는 집만 딱딱 골라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그 무당을 따라갔는데 저 멀리로 집 한 채가 보이더랍니다. 바로 거지 아저씨가 살던 폐가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알려주지도 않은 이 집을 처음 온 무당이 딱 찾아오자 정말 신기하다 싶어 용하다, 용해 하며 아주 박수를 쳤죠. 그런데 갑자기 그 무당이 이 집은 누가 살던 곳입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지 아저씨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휴, 죽었어. 무당이 혀를 끌끌 차더니 죽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에휴, 이곳은 기가 세서 절을 지어야 하는데 사람이 사니 죽지. 벌써 3명이나 죽었네. 네, 맞습니다. 거지 아저씨가 살기 전 과거 이 집은 노인부부 둘이서 자살을 했던 곳이랍니다. 이 얘기는 마을에 사는 노인분들도 어릴 적에나 들은 내용이라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던 이야기였죠.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그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소리도 내지 못하더랍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이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서 가만히 무당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당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남자들을 2-3명쯤 부르더랍니다. 그리고는 집 뒤로 이어진 산으로 데려가더니 조금 있다가 경찰들이 오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종된 줄 알았던 거지 아저씨는 집 뒷산에서 무언가를 잘못 먹고 죽은 거였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모르겠지만 그 무당이 말하길, 그 노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데려갔다 이랬다고 하네요.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저는 무당이 굿하는 소리밖에 듣지 못했지만은 무당이 우리 어머니 보고 막내 아들이 크게 효도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뭐 지금까지 보면 크게 효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있는 힘껏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친구네 회사는 경기도 외곽에 있었는데, 경기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신도시 개발했다가 망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잖아? 건물은 있는데 다 비어있고 또 사람들은 없고, 친구네 회사도 그중 하나였는데, 그래도 친구가 입사할 땐 밑에 층에 치킨집 하나랑 친구네 회사 딱 하나만 있었다고 해. 그곳에서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려고 해. 첫 번째 썰이야. 사무실 밖에서 진짜 심하게 막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치킨집에 손님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거기가 완전히 망한 신도시라 치킨집은 사람이 없으니 늦게 열고 또 일찍 닫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야기해보니까 여기 회사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가 봐요. 웃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려요. 정작 그 치킨집은 친구네 회사에서 웃고 떠드는 줄 알았다고 해. 도대체 그 웃음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게다가 엘리베이터가 가끔 치킨집이 있는 그 층에서 멈추는데, 그 치킨집이 엘리베이터 타는 데서 기역자로 돌아가야 있거든?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이 없어서 주변을 둘러보면 그 끄트머리에 사람 형상이 보여서 굉장히 놀랐다고 해. 당시에는 그 치킨집에서 연예일 판넬 광고 있지, 그냥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치킨집에서는 자기네는 그런 거 세워둔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가끔씩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치킨집 번호가 찍힌 전화가 걸려오는데,
막상 받아보면 항상 지지직거리는 무건 전화래. 마찬가지로 치킨집 주인은 전화를 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지하주차장에서 이야기야. 지하주차장에서는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자꾸 나오는 걸로 정말 유명했어. 차를 타고 있는데 막 천장을 친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두들기는 등 이상한 일을 당한 사람이 정말 무수히 많아. 그 천장 두드리는 소리를 인지할 정도면 꽤 소리가 컸다는 거겠지? 그런데 CCTV로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는 거야. 진짜 아무도 안 나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첫 출근한 직원이 셋이나 도망간 적이 있어. 그리고 이건 화장실에서 이야기인데, 화장실을 앞서 이야기한 치킨집이랑 공용으로 쓰는데 크기가 작아서 한 사람이 들어가면 아예 잠겨버리는 자동문 구조였어.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였지. 그런데 남자 화장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안에서부터 잠겨 있어. 즉, 누군가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열려서 마스터키로 열어보면 안에는 아무도 없다? 문이 고장났던 건 아니었던 게 문을 몇 번이나 새 걸로 바꿨는데도 계속 그런다는 거지. 그리고 사무실 컴퓨터를 분명히 끄고 갔어도 새벽만 되면 자꾸 회사 컴퓨터로 카카오톡이 로그인됐다고 메시지가 오기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창문에 자꾸 새까만 무언가가 비추는데 오피스텔 스타일의 여다지 창이라 아예 창에 셀로판지를 붙여놨는데 그 셀로판지 뒤로 새카만 사람의 형상이 비쳤다고 해. 처음엔 새인 줄 알았는데 새가 앉을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람이 있을 구조는 더더욱 아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킨집도 이미 그런 일을 겪었는지 아예 부엌 창에다가 부적을 붙여놨다더라고. 친구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너무 싫어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그 치킨집은 귀신이 있는 데서 오히려 장사가 잘 된다고 막 버티더니만 결국 기대치에 못 미쳤는지 장사 접었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계속해서 빈 건물이래.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즉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들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저는 전자기타에 빠져 있어서 밴드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 연습실을 운영하시던 사장님께서 직접 겪었던 일이죠. 비록 아저씨는 별 볼 일 없는 연습실 사장이었지만 젊었을 때는 방송업계에서도 일을 하셔서 무명 연예인들도 몇몇 배출했었다네요. 아무튼 제가 사장님을 알기 몇 년 전에 사장님께서 키우시던 4인조 밴드가 있었는데 한창 데뷔 준비를 하느라 밴드와 사장님은 여름 내내 합숙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사장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고 계시는데 이상하게도 건물 앞에 조그마한 쌀통 기계가 버려져 있더래요. 그런 거 있죠? 그 단수에 따라 누르면 쌀 따라주는 쌀통이요. 유난히 검소하고 물건 안 버리시는 사장님은 그 버려진 기계가 너무나도 깨끗해 보여서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가서 물로 깨끗이 한번 닦고 나중에 합숙 생활을 마치면 집에 가져다 놓을 생각이었답니다. 그리고는 별일 없이
밴드와 합숙을 하셨는데 당시 미신을 좀 믿으셨던 사장님은 그 쌀기계를 가져다 놓은 이후로 사무실 내에서 한기가 돌았었고 이유 없이 자꾸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셨대요.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하셨던 사장님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는 같이 합숙하던 그룹 멤버들도 근래 들어 사무실 안에 있으면 기가 허해진다고 사장님께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후 밤만 되면 자꾸 누군가가 밖에서 노크도 하지 않고 거의 매일같이 사무실 문 손잡이를 듣기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막 돌렸다는 겁니다.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막상 문을 열어보면 밖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저 철문에 달려있는 쇠손잡이를 돌리며 슥슥 귀를 찌르고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고 해요. 게다가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매일 밤마다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그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도 겁부터 나고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후에는 이거 문을 열어볼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들리는 그 쓱쓱 하는 소리에 연습생들은 겁에 질리기 시작했고 사장님께서도 나중에는 그 소리만 들어도 환장할 것 같다고 하셨죠.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점은 사무실 대문이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바깥문이 잠겨 있으면 사무실로 바로 들어오는 안쪽 문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다는 점. 즉, 누군가가 문제의 그 철문을 돌리려면 밤에는 항상 잠겨있는 그 바깥문을 통과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죠.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사장님은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로 했어요. 사장님의 어머니께서는 토속미신에 대한 지식도 좀 있으시고 기도 약한 편이셔서 실제로 몇 번 귀신을 본 적도 있으신데 어머니께선 그 사무실에 귀신이 든 것 같으니 직접 사무실에 들려서 보고 조치를 취하기로 하셨대요. 그렇게 어머님께서 며칠 밤을 사무실에서 주무셨는데 역시나 그 의문의 소리는 밤새도록 들려왔고 그저 소름 끼치는 그 금속 마찰음만 들릴 뿐 문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하루는 어머님이 사무실 소파에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사무실이 지하이기도 하고 그날은 비까지 내렸던 날이라 그런지 가위를 눌리셨는데 그 꿈속의 내용은 놀라웠죠. 누군가가 밖에서 사무실 대문을 열려고 계속해서 손잡이를 돌렸는데 그때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더니 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어떤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이 사무실에 사는 어떤 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당시 사무실에는 사장님과 남성 4인조 그룹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런 여자 없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남자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위에서 깨어나신 어머님은 예, 혹시 최근에 새로 가지고 들어온 물건 같은 거 있니? 하며 물어보셨고 이에 사장님은 전에 주워왔던 그 쌀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쌀기계에 지방령이 들어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곤 그날 밤 그 쌀기계를 사무실 앞 건물 옆에다가 다시 내놓았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께서 또 한 번 꿈을 꾸셨는데 이번에도 그 꿈의 배경은 사무실이었는데 백지창처럼 흰 피부를 가진 아주 예쁜 여자가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히 말하곤 알 수 없는 의미의 얇은 미소를 짓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낯선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어머님께 혼난 사장님은 놀랍게도 그로부터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고 사무실은 다시 좋은 분위기를 되찾았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그로부터 한 2주 후 쌀기계에 대해서 거의 잊고 있을 무렵 사장님이 밖에서 일을 보고 계시는데 급하게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대요. 사장님, 지금 완전 난리 났습니다. 당장 이쪽으로 오십시오. 밴드의 한 멤버였죠. 뭐 때문이냐 물어봐도 그 멤버는 일단 와보셔야 할 거라고 했고 사장님은 급히 사무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거의 다 도착했을 땐 사무실 사람들은 이미 건물 밖에 나와 있었고 평소에 인적 드문 건물 앞 골목은 웅성웅성거리는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죠. 사장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저렇게 웅성거리는지 보려고 그쪽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리곤 그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한가운데는 그때 사무실에 가져왔던 쌀기계가 놓여져 있었고 어떤 무당이 덩실덩실 뛰고 소리를 치면서 그 쌀통에 막 소금을 뿌리고 있었대요. 썩 물러나지 못할 거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넋이 나간 사장님이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그걸 밖에다 버리고 난 이후에 근처에 살던 누군가가 사장님처럼 그걸 집에다 가지고 들어갔고 그 집 식구들은 똑같이 이런 괴기한 현상들을 겪다가 결국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는지 지방령에 장난에 올려서 반쯤 정신 나가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그 비명소리에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쫓아 내려갔는데 정신 나간 그 가족들을 보고서는 결국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당을 불렀다는 것이었죠. 아마 사장님과 그 밴드들도 조금만 서두르지 않았다면 아마 옆집에 살던 사람들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 이후 사장님은 쇳소리 비슷한 것만 들으면 그때 기억이 나면서 온몸이 싸늘해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무렵에 어느 여름이었어요. 그날은 매우 더웠던 날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하굣길 초등학교 앞에는 달고나를 파는 할머니부터 병아리를 파는 할아버지까지 어떻게든 한 푼 벌어보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갓 초등학교를 입학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뽑기로 뽑는 잉어엿이었는데요. 총 모양, 로봇 모양, 칼 모양 등등 모양은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기품 있는 엿은 바로 잉어엿이었죠. 엿은 작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던 저에게 금빛의 커다란 그 잉어엿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었어요. 하굣길에 저를 데리러 나왔던 부모님은
엿이 참 예쁘다, 뭐 맛있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충치가 생긴다느니 뭐 이렇게 큰 엿은 어차피 다 못 먹는다느니 하면서 결국은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잉어엿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그 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 나올 때마다 100원, 200원씩 내고 뽑기 하는 아이들을 하염없이 구경했어요. 그 중에는 진짜로 잉어엿을 뽑아가는 애들도 있었고요. 하여간 매일같이 한참을 구경하다가 집에 들어왔죠. 그러던 어느 날 매일같이 구경하던 저에게 어느새 낯이 익었는지 그 엿장수 아저씨가 교문 앞이 한산해졌을 때쯤 아주 큼지막한 잉어엿 하나와 작은 봉투에 조그만 짜투리 엿 조각을 넣어서 다른 애들한텐 그냥 줬다 말하지 말고 다 먹고 꼭 이빨 닦아야 한다. 이러시면서 그것들을 저에게 몽땅 건네주셨어요. 잔뜩 신이 난 저는 어디 잠시 걸터앉아 엿을 먹으려고 학교 등나무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다른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얘, 이것도 너 해라. 많이 먹으렴. 이러면서 조각난 엿이 가득한 검정 봉투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저는 이게 웬 횡재냐 하며 등나무 아래에서 엿을 몇 조각 빨아먹다가 슬슬 집으로 가기로 했죠. 그렇게 교문 앞을 지나가는데 아까 그 엿장수 아저씨가 아직까지 정리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다른 아저씨가 엿을 또 이만큼이나 줬다 하며 봉투를 자랑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의아하다는 듯 잠깐 이리 와보라고 막 손짓을 하며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곤 그 봉투 안을 확인해 보시더니 곧장 공중전화로 달려가시더니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나중에 낯선 아저씨에게 받은 그 봉투 안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그게 엿인 줄 알고 제 입에 넣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 아저씨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엿장수 아저씨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까지 함께 경찰서에 가야만 했어요. 저는 그 분위기가 낯설고 무서워서 엉엉 울었던 기억만 나고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교문 앞 분식집 아저씨가 못 보던 이상한 남자가 봉투를 들고 교문 근처를 한참 서성였다 하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도 제 모교 앞을 지날 때면 그날의 기억이 소름 돋게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건 90년대 초반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로 상경하기 이전에 겪었던 이야기니깐요. 제가 원래 살던 집이 완전 깡촌이었다 보니까 딱히 할 만한 게 많이 없었기에 계절에 따라 산에 올라가서 밤도 줍고 또 산나물도 캐곤 했어요. 그런데 서울 근교에 있는 산들처럼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는 산이 아니라 그런지 시골의 산자락에선 종종 이상한 것들도 보게 돼요. 소위 말하는 귀신이나 헛것도 볼 때가 있고요. 또는 노루나 과장 조금 보태서 옛날 구형 마티즈만한 멧돼지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족이 다 같이 있던 장면. 그런 산중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는데 가족이 다 같이 있는 장면이라니 말이 안 되죠. 그날은 평일의 오후였는데 길도 없고 나무만 빽빽하게 자란 산자락을 걷고 있었는데요. 어둑어둑한 것 치고는 걸을만 했지만 그렇다곤 해도 동네 사람들처럼 산나무를 캐러 온 곳이 아니고서야 타지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오기는 힘든 곳이었죠. 그렇다고 온 가족이 그 산속에 들어올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골짜기에 큰 아름드리 나무 아래로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뭐 사람이야. 저 말고도 또 있을 순 있었겠지만 의아했던 점은 한 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서 있었다는 건데 거리는 꽤나 먼 거리라 인상착의까지 확실히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4사람이 반듯하게 서 있었어요. 그중 둘은 어린아이로 보였고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찔한 생각이 지나쳤죠. 에이, 설마 가족끼리 동반 자살하려고 온 건 아니겠지? 굳이 이런 곳까지 들어와서 저럴 이유가 있나? 싶은 한편 등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가까이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 4사람 중 2사람은 어린아이가 맞았고요. 저는 큰 소리를 내며 다가가면 놀랄까 싶기도 하고 또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말려야 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그리고 서둘러서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거리를 불과 20m 정도 안팎을 두고서야 알아차렸는데요. 그건 마네킹이더라고요. 성인 마네킹 2개와 아이 마네킹 2를 옷까지 입혀서 누군가 그곳에 세워두었더라고요. 황당하면서도 소름이 끼쳤는데 이 숲까지는 혼자서 걸어 들여오려 해도 굉장히 힘들 텐데 굳이 그 마네킹 4개를 옮겨 놓으려 했다면 누군지 몰라도 제정신은 아니었을 테니깐요. 그리고 그 마네킹에 근접해서 정면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하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마네킹 앞으로는 한자로 쓰여진 이름과 함께 의미를 알 수 없는 여러 부적들이 붙어 있었고 특히 아이의 마네킹 이마에는 커터칼의 칼날이 셀 수 없을 만큼이나 다닥다닥 박혀 있었습니다. 그 깊은 산 속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만약 혼자 한 짓이라면 좋게 2-3번은 넘게 왔다 갔다 해야만 했을 텐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걸 치우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마네킹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후에 겁에 질린 저는 그쪽으로는 다시는 들어간 적이 없었고 그때 이후로 쭉 지금까지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2년을 하다가 지친 서울 생활로 인해 제 고향인 충북으로 내려와서 다시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여 2013년 8월 8일 충북의 K공장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할 직종은 SCM 재고관리 파트였어요. K공장은 충북에서 좀 이름있고 큰 회사였고 나름대로 뿌듯했어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죠. 그렇게 입사 첫날 제 사무실에 가기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을 가는 동안 냉동창고 11개를 거쳐서 뻥 뚫려있는 공장 복도를 지나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구석진 곳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무실은 냉동창고 근처라 여름에도 15도에서 16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사무실에 들어서니 앞으로 저랑 같이 일할 팀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헌데 사무실 인원은 그 팀장과 저 두 명뿐이었죠. 팀장은 올해 45살이었고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는 말도 없고 과묵한 사람으로 통했고 일할 때만큼은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저는 그 팀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을 해나갔고 그 팀장한테도 인정을 받아서 둘이서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4년 8월 17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저는 팀장과 함께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죠.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집에 가기 글렀구나 생각을 하며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시간은 밤 10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생산 직원 야간 근무자 3명을 제외하고 팀장과 저 둘은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불빛 하나로 의존하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야, 배고프지 않냐? 우리 뭐라도 먹고 하자야. 오늘 날밤 가려면 뺑이 쳐야 되는데. 아휴, 그래요 팀장님. 저도 죽겠어요. 에이씨, 왜 하필 오늘이래요 진짜? 우리 둘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 식당에 가서 야식을 먹기 위해 나섰습니다. 공장 내부의 불은 소등 상태였고 CCTV의 붉은 빛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희 둘은 식당에 들어가 라면 3봉지를 삶아서 소주 가길병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일을 하러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팀장과 같이 복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찰나였어요. 냉동창고는 항상 문이 닫혀 있고 버튼식이라서 버튼을 눌러야지 문이 열리는 자동 시스템식이었는데 복도 좌측에 7번 창고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열 사람도 없는데 그 문이 열려 있던 거죠. 생산 근무자들은 생산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그 시간에는 팀장님과 저,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팀장님, 이거 어떤 새끼가 열어놨대요? 아까 우리 문 다 닫고 왔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이거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처음에 우리 둘은 누군가 장난을 쳤나 보다 생각을 하며 문을 닫고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무실 바로 옆 3번 창고가 스르르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씨, 어떤 새끼야? 누구요? 저는 화가 나서 오냐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잡히면 뒤진다 하는 각오로 밖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죠. 팀장님, 뭐예요 이거? 아,
진짜 어떤 새끼가 장난하나? 야, 나랑 같이 한번 둘러보자. 우리 둘은 살짝 겁을 먹었지만 바쁜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팀장님과 저는 3번 창고에 불을 켜고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참 거의 30분간을 창고를 뒤지고 나온 후에 김샜다는 표정으로 우리 둘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간은 정확히 오후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미심쩍어서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누군지 CCTV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가서 팀장님과 같이 확인을 했는데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문이 자동으로 열린 장면만 보게 되었죠. 그러자 경비 아저씨는 기계오 작동으로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지켜볼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 둘은 다시 대수롭지 않게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시간은 오전 12시 34분이 지나고 있었고 우리 둘은 너무 피곤해서 사무실 안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잠깐 잠을 청하기로 하고 소등을 한 후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3번 창고의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저와 팀장님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은 지레 겁을 먹고 거기 어떤 새끼야? 하고 몽둥이를 들고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복도에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은 소리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소리가 분명히 들린 것이었죠. 저와 팀장님 귀에서. 그러더니 아까 야식 먹으러 갈 때 열려있던 7번 창고의 문이 우리 눈앞에서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척척척 하고 들리다가 뚝 하고 멈추더라고요. 우리 둘은 그제서야 겁을 먹기 시작했고 몰래 그 복도를 걸어가며 7번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7번 창고 입구에서 우리 둘은 동시에 보고야 말았죠. 키는 170가량이었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우리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초점이 하나도 없는 눈으로. 저와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사내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내 집이야. 니네들 죽기 싫으면 나가. 저와 팀장님은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 측에 저희가 겪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회사터가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처음 설립해서 24년간 운영해 오다가 한번 망하고 다시 새로 리모델링하여 시작한 그런 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일했던 직원 중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깔려 죽은 사람도 몇몇 있다는 사실까지도요. 저와 팀장님은 잠시 생각을 좀 하다가 경비실에 가서 제 차 CCTV를 확인하기 위해 한번 보자고 요청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CCTV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우리가 같이 있던 게 하나의 형체가 아니라 여러 형체랑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CCTV엔 찍혀 있었어요. 한 개의 형체가 아니라 여러 형체가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제 경비실에 CCTV를 요청했던 그 경비 아저씨, 알고 보니 그날은 경비원이 비번이었기 때문에 CCTV 무인 카메라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럼 저와 팀장님은 대체 누구랑 얘기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누구였던 것일까요? 사람이었던 건가? 귀신이었던 건가? 그 뒤로 우리 둘은 한날 1시에 회사를 퇴직했고, 팀장님은 현재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저는 충북에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스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K회사. 가끔 드라이브 갈 때 지나쳐 가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회사죠. 그때 그 7번 창고의 남자, 그리고 경비 아저씨를 생각하면요.